역사란 삶에 있어 수험기간의 족보와도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렇게 느낍니다. 역사가 되풀이된다라는 말은 누구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헤겔도 그렇고 마르크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 더해서 가라타니 고지는 역사가 이 되풀이될 때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형식과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도 크고 작은 실수로 가득 차 있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기어이 저지르고 그걸 평생 반복합니다. 고진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또한 실수의 내용이 아니라 왜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해 고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를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류의 가장 눈부신 성과를 돌아보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치졸하고 잔인하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실수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대 가장 훌륭한 지성들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를 할 때 우리 삶의 불안 또한 평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역사란 삶에 있어 수험기간의 족보와도 같습니다. 다만 정답이 아니라 오답으로 가득한 족보입니다. 오만과 욕심으로 얼룩진 오답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지혜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역사 코너에서는 역사 속의 배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4월 6일 화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빠밤, 허중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윤도현 밴드의 돌고 돌고 돌고였습니다. 자, 장모혜님, 오답 속에서 정답을 찾는 게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정답에 가까운 정답을 찾기 위해 허중쇼에 왔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늘봄님이 웅디 혹시 마스크 벗고 라디오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다른 DJ분들 마스크 벗고 하시던데 유리칸 막 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웅디 목소리를 잘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게 마스크 쓰고 진행한 지 꽤 돼서 단련이 된 줄 알았는데 목소리 아직도 좀 그래, 아무래도 마스크가 있으니까 목소리가 좀 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율이거든요. 지금 본인이 이게 정말 스튜디오에 사람이 많지 않은 이상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는 거를 캡처했다가 방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이 봐라, 방송 이거 마스크 이거 안 쓰고 이렇게 한다. 그때 가서 이렇게 짤방 돌고 구실을 안 만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일단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목요일에 목요일이 아니군요. 수요일에 이렇게 초대석 코너 있거나 그럴 때는 또 이 초대 손님은 되도록 마스크 안 쓰고 저는 이제 쓰고 있고 유리칸 쳐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 다른 분들도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 주십시오. 한번 제가 감안해가지고 버튼 쓰든 결정해 보겠습니다. 엄채연님, 출첵합니다. 웅디 이벤트 기간 중에 애청자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 받았지만 앞으로도 쭉 응원합니다. 보내셨습니다. 뭔가 서운함이 느껴지는 문자입니다. 근데 이벤트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번 주 내내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들으시면 언젠가 받으실 거예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중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식약처 인정 비어맥 샴푸에서 맥주 효모 천연 탈모 샴푸, 생활 건강가전 라엔에서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국산 콩으로 만든 쿠키아에서 고소한 뚜부 과자 세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 혈압 케어의 시작 레이델에서 폴리코사놀 20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의 배신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자, 그리고 공지사항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실시되는데요. 청취율 조사 관련해서 전화를 받으시면은 11시에 무조건 허지웅 쇼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도 변화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주년 이벤트로 이어지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사과패드 드리는 이벤트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허지웅 쇼 소문내기 선발대회 홍보하고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매일마다 6분씩 뽑아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마지막에는 그분들 가운데서 또 한 분을 뽑아서 사과 패드를 드리는 거죠. 오늘도 오늘자 당첨자는 2부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선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모르는 전화 서울 02 2주 동안 항상 받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받아야 돼요. 02 서울. 받았는데 막 지방선거 관련이야. 일단은 뭐 무조건 11시에 허지웅 쇼 듣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청취율 1위예요 이거.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관인데요. 저는 허지웅 씨요. 11시로 아니요. 저기 그게 아니라 선관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게시판에 자꾸 그 뚜부옹디라고 뚜부 과자 놀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뚜구가 뭐예요? 아니 이게 상호명이에요. 제가 두부 과자를 귀엽게 발음하려고 뚜부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원래 상호명이 뚜부인데 뚜부를 뚜부라고 말하지 어떻게 합니까? 두부를 뚜부라고 하셨다고? 아니야. 여기 제가 광고 여기 물품 우리 그 협찬해 주시는 그거 읽을 때 이게 공식 명칭이 두부 과자가 아니라 뚜부 과자인가 봐요. 뚜부 과자라고 읽었더니. 뭐 지웅 씨가 하면 뭐든지 다 귀여울 것 같아요. 여기요 순 뚜부찌개요. 이거 귀엽네. 놀리고 드렸습니다. 참. 아니야. 뚜부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역사 속 배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근데 제 생각에 역사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배신의 연속 아닌가요? 그렇죠. 배신은 여러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신의 흔적을 사실은 오늘 하루에 찾아내고 그다음에 설명드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잡아서 어떤 배신, 뭐 나라를 배반한 것, 그다음에 뭐 어떤 친구를 배반한 것, 아니면 사회를 배반한 것, 아니면 연인을 배반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그 가족 간의 배신 이런 거가 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안 그래도 지금 며칠 동안 요즘 그 너튜브에서 용의 눈물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1회부터 끝회까지. 용의 눈물이요? 예,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어제 밤에 제가 딱 본 대목이 이제 그 태조가 마지막으로 용서한 대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태종이 용포 입고 막 울면서 춤추고 아버지 제가 춤 보여드릴게요. 춤추고 태조가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죽었던 자기 아들, 친척들 그리고 정도전 비롯한 자기 가신들 다 주마등처럼 탁 스쳐 지나가더니 그래 뭐 이 다 이제 흘려 보내야지 하면서 그 나중에 태조 그 품에 앉아가지고 막 정말 꺼이꺼이 그 우는. 근데 원래 정사에는 그런 얘기가 이성계가 이방원을 끝까지 용서를 안 했죠 아마.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그 난 한번 저기 함흥 쪽에서 일으킬 뻔했다가 그 이론 정사에 따라 등장을 안 하잖아요. 네. 돌아오고 나서. 근데 아무튼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다시 한번 그 이제 배신에 관련된 의혹이 하나 드는 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역사에 나오는 무슨 영모, 반역, 쿠데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한쪽 입장에서 봤을 땐 다 배신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또 송강호 씨 흉내를 내시고. 네, 그랬어요? 제가 계속 그 이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태조와 태종의 관계에 관련된 가장 큰 의문이 하나가 1차 왕자의 난 때 이성계가 알아 누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조가 말에 떨어졌죠. 아니 근데 말에 떨어진 건 그 전이지. 그죠 이거. 예. 그러니까 정사에 기록된 게 말에 떨어진 거 한 번. 네. 그리고 1차 왕자의 난 때 알아서 들어누워 있었다 한 번. 네. 요거 2번 빼고는 진짜 장수했고 아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 그때 아팠을까? 하필 그날. 나는 정말 아파서 들어누워서 그 자기 가신들 아들 다 이게 도륙당하는 거를 그냥 두고 있었을까? 아니 태조 이성계가 혹시 갇혀 있는 거 아니었을까? 태조 이성계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연전연승의 천하무적 장군이었어요. 아니 그 나라를 세우는 나라를 장군인데 누가 함부로 못 세워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갑옷 입고 활만 들고 있어도 사람들이 꼼짝 못할 텐데. 태조 실력을 누가 썼냐? 태종이 썼죠. 태종 때 이방원이 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구테타 세력을 이제 옹호하고 이제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쪽을 깎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팩트를 바탕으로 했지만 상당히 그 약간 주관적 바이어스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진짜 그날 아파서 들어 누워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398년 8월 26일자 기사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1차 왕자의 난에 대한 기사는 굉장히 장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들은 뭐냐면 그때 자기는 수십 명의 군사를 몰고 갔는데 광화문에서 그러니까 지금 방범 방석 측이죠. 그 방범 방석 측에서 바깥을 내려다 보니까 창검을 찌르는 기병이 남산까지 이어졌다. 맞아요. 그런 맞아요. 환영을 보았다. 그러니까 환영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환영을 보았다. 그 덕분에 우리가 수십 명의 군사로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저기 다른 왕자가 궁궐 밖으로 도망칠 때 봤던 광경은 등불이 산을 빼곡히 이렇게 채우고 있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환영이 아니라 실제로 방언이 그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광화문 그러니까 경복궁을 압박했을 거고 한 몇천 명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압박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명분은 우리는 몇십 명 정도만 데려갔었는데 우리가 운이 좋게 어떻게 보면 이걸 이겼다라고 나중에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거를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관은 그 내용을 전체를 쓸 수 없어서 이제 일종의 문학적 기법을 쓴 거죠. 문학적 기법.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수십 명에게 패배한 이유는 환영을 보고 기가 죽어서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그 스스로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복궁을 이겼다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 환영이라고 했던 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짜일 가능성이 많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사료 비판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압도적인 군세일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뭐 써 있기도 하니까. 근데 압도적인 군세 때문에 그럼 이성계가 겁이 나서 못 나왔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되는데.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실록 기록에 그 8월 26일 기록에 한 일주일 전부터 태종이 몸이 계속 안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태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형제들끼리 계속 논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 디데이를 좀 잡았던 것 같고. 나 방금 김무생 씨가 연기하는 태조랑 비슷하지 않았어요? 좀 더 성대로 더 긁어대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 이제 정도전이 궁궐 밖으로 나와서 빠져 있는 그 타이밍을 노리지 않았을까. 그 정도전 얘기를 잘하셨어요. 이게 정도전이 이제 이방원 세력에게 이제 그 척살당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어떻게 객관적으로 봐야 되냐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방원이 쓴 기록에 따르면은 지금 어떤 배불뚝한 한 남자가 그 정도전을 지칭하죠. 지금 지붕으로 도망갔다. 잡아와라 해서 뭐 한 번만 더 살려달라 이렇게 싹싹싹 빌었다고 나왔지만 또 다른 기록은 뭐냐면은 정말 송월방에서 한 잔의 술 때문에 모든 30년의 무슨 꿈이다. 숲으로 들어갔다. 이게 어느 쪽으로 봐야 되나 이거예요 지금요. 그 기록도 있던데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뭐 배불뚝한 사람이 나와서 아예 뭐 한번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했다라는 게 있고 그게 정식 기록입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나오는 기록 보면은 그 이게 편을 이쪽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그 신권에 관련된 부분만 제외를 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다 내가 봐드리겠다. 정도전 당신의 그 이야기를. 근데 정도전이 편을 바꿔서 그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는가 하면서 그냥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기록도 같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아마 이제 후대 사람들이 평가를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당시 태종은 정도전을 여러 가지 이유로 살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의 자신들의 세력들을 이식시키는 과정 속에서 정도전이 있는 한은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존재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결국 정도전이 이야기한 정책들을 태종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것 본인 스스로 다 하잖아요. 진법 훈련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태종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가로서의 능력이라고 보는 분도 능력이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이겼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정치 세력을 이겼다고 그 상대방이 하던 했던 정책을 모두 안 하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치 그거를 안 하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은 소인배인데 태종은 정도전이 신권을 강화시키고 했던 그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긴장시켰던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가 해왔던 정책들은 굉장히 쓸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도전이 추진했던 가장 큰 게 그 책을 만드는 주자소 설치였어요. 그 태종의 거의 첫 번째
시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야 이데올로기적으로 이 나라를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본다면 태종의 그릇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고려사도 썼고 아버지를 무조건 그 깎아 내려야 되는 것은 그 어떻게 초이스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태조 이성계의 마지막 유언도 안 들어줬어요, 솔직히. 마지막 유언이 뭐였죠? 그 일단 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함흥차사 사건 이후에 뭐 기록에는 뭐 주상 이왕 이렇게 된 거 주상이 앞으로 이시조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오라고 이성계가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신빙성이 없는 것이 뭐냐면 그러다가 얼마 있다 죽었잖아 이성계가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내 묘는 내 능은 한성이 아니라 거기 동북면 지금 함길도로 거기 가서 좀 써달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들어줬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이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종묘 제사를 지내러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타협점을 보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꼼수를 쓴 게 건원릉에 가면은 지금 함길도에서 흘과 억새풀을 갖고 와가지고 대충 퉁쳐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풀을 갖다가 옮겨가지고 그래서 그 태조 이성계 묘를 보면은 봉분 이렇게 있는데 위로 그냥 억새풀이 정말 뭐 무슨 영화 같아. 그게 아직도 막 그때 그 심어놓은 게 아직까지 있는 거겠죠? 그렇진 않습니다만 계속 심습니다. 그 다시 옮겨놓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새로 심는 행사 있어요, 그거요. 그래요? 제가 작년에 저희 동구릉 건원릉 억새풀 행사를 하면서 제가 거기를 매주 해설을 했었거든요. 그 해설을 하면서 이제 한 나라의 제왕조차도 죽었을 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부인 옆에 묻히고 싶어 했었죠. 싶어했죠. 예, 근데 결국 신동왕후 무덤 자체를 거기다가 한양 안에다가 쓴 게 문제였고 왜냐하면 한양 안은 어떤 왕릉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거기는 산 사람의 공간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따로 건원릉을 마련하게 되면서 하나 들어준 게 억새 심어준 거. 근데 오늘은 이성계 편인가요? 아니 근데 그 조선 초기에 가장 대표적인 배신과 어떤 그 배반의 총집합체이기 때문에 왕제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 이왕 그 꺼내봤습니다. 배신 얘기할 거면 이방원은 차라리 자기의 친복 동생들은 안 죽였어요. 그럼 수양? 근데 수양대군은 안평 플러스 뭐 금성대군 조카까지 그러니까 친족까지 다 죽인 거 아니에요, 솔직히요. 그렇죠. 수양은 그래도 수양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 우리 세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지만 왕으로서의 업적은 뭐 이제 북방정벌 등등 아니 업적은 있는데 그 업적을 다 찢어 발기는 그 결정적인 실책이 결국에는 공신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렇죠. 공신을 조선을 망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공신을 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정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윤성 사건 봐봐요. 네. 홍윤성 사건 등등등. 그러니까 영모만 저지르지 않으면 물론 양정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지만 딱 한 번. 네? 그거 딱 한 번이었잖아. 양정? 예. 그렇지. 양정 케이스 딱 하나만 빼면은 영모만 저지르지 않으면 너희가 살인을 하든 뭘 하든 공신은 다 우리가 오케이 해준다. 그게 태종이랑 다르다는 거지. 태종은 그렇죠. 공신을 만들어도 공신도 죽였어요. 네, 다 제거했죠. 네, 근데 세조는 결국 공신이 한 2,000명 넘었을걸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시간이 우리가 배신 때는 다음에 하시죠 그냥. 그래.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신 이야기하고 있죠. 1997년에 발표된 곡 주영훈 씨 작사 작곡 엄중환 씨는 이 곡으로 데뷔한 이후 처음으로 가요 프로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뭘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배반의 벚꽃, 2번 배반의 목련, 3번 배반의 장미.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죠. 장미화 씨 노래예요. 그렇군요. 너무 올드했나? 예, 힌트를 그렇게 주시면은 청취자분들이 더 헷갈리십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허지용 쇼 소문내기왕 선발 대회. 자, 1주년 감사 이벤트 허지웅쇼 소문내기왕 선발대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홍보해 주시고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매일 6분씩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최종 라운드에 오른 분들께는 추가 선물, 그리고 소문내기 왕으로 선정된 분에게는 사과 패드, 태블릿 PC죠. 이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 산책로 1열 허지웅쇼 1116님입니다.
작가님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은 이제 위치를 가지고 홍보를 했더라고요. 공원 산책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창문에 허지웅 쇼 글자를 새긴 현수막을 달아 두셨는데요. 산책하는 분들이 지나다니다가 잘 볼 수 있게 하고 또 모르는 분들이 있다가 물어보면은 허지웅 쇼가 뭐냐고 하면은 열심히 알려서 소문을 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저기 사진이 있는데 누구예요? 현수막을 진짜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왼쪽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어디? 현수막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집 주인 내신 것 같아요. 예. 멀리서 보면 무슨 카페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어디 사시는 건지 목이 좋네요. 아무튼 1116님 너무 감사드리고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당첨자 나는야 이미 준비된 소문내기 왕 최애란님입니다. 자, 이분은 이벤트 전부터 원래 소문을 많이 내주시던 분이었는데, 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의 블로그에 허지웅 씨 홍보글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어요. 작년부터 무려 34번 글을 달아주셨는데, 아이고 셌군요. 이거. 그렇죠. 이제 방송을 듣고 난 다음에 재밌게 들으신 날 주로 이제 화요일이죠. 팟캐스트 링크, 공식 인별그램 링크까지 야무지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SNS 홍보 왕이시네요. 자, 심지어 오늘 최애란님 생일이라고 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애란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애란 씨에게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세 번째 당첨자는요. 네. 요즘 구리 제철이라며 지웅이 얼굴. 그렇군요. 인별그램에 980808K님입니다. 네. 사진 보고 있는데 이분 정성이 이거 뭐 어떤 거죠 이게? 예사롭지 않은데요. 허지웅 쇼를 소문내기 위해서 인간 판넬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맛집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하고 똑같으니까 라디오 맛집. 여의도 국회 이런 분들 많으신데. 예.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색감도 훌륭한데 내용도 재밌는데요. 수준급 진행, 화려한 언변, 완벽한 얼굴, 작아진 남자 허지웅. 해가지고 이거를 갖고 다니시면서 활보를 하시면서 실제로 인증샷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건 귀에 안 들어오고 세 번째만 딱 귀에 들어오네요. 뭐요? 완벽한 얼굴.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여기가 또 그 사진 찍어 보내신 데가 변두리가 아니라 또 번화가에서 서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요. 주변에 몇십 명이 벌써 보여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980808K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자, 네 번째 당첨자 사랑은 비타민 음료를 타고 정도희님이에요. 교수님? 네, 이분이 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밖에 나오기가 좀 힘드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라디오와 택배를 좀 가까이 하셨는데 평소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택배 기사님들에게. 그래서 첫 방부터 함께 온 허지웅 씨 어떻게 감사를 표할 방법이 없나 하다가 비타민 음료를 생각하셔가지고 집 앞에 일단 택배 기사님들 배달 기사님들 언제나 감사합니다. 업무 중 라디오는 허지웅 쇼 주파수 고정이라고 하시면서 문구를 써주시고 또 이 비타민 음료에 허지웅 쇼 홍보 띠를 부착해서 돌리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정성이에요. 정성입니다. 그럼요. 이렇게 하나하나 또 붙이시고 그래도 마음이 되게 좋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분들한테 진짜. 이렇게. 자, 백화점 상품권 보여드릴 거고요. 자, 다섯 번째 나라라 인라인 스케이트 2473님이에요. 작가님? 네. 이 사진 보니까 좀 아주 독특한데요. 이분은 새 아이들의 엄마 또는 아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지웅 쇼 포스터를 붙여서 절찬리에 홍보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이들 등에다가. 네네.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 거기에다가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알까요? 애들이라 귀엽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엄마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쟤네들이 뭐지 하고 자꾸 쳐다보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때마다 홍보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감사하고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당첨자 입주민 여러분 다 들어와 2430님입니다. 자, 교수님. 이분은 그 허지웅 쇼를 다 같이 듣고 싶은 그런 마음에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공지사항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붙이셨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재미있는 라디오가 있어가지고 추천합니다. 지식부터 맛집 소개, 영화 이야기, 사는 이야기, 그리고 역사 이야기까지. 역사 얘기 이게 안 써 있는데. 그래요? 역사 얘기 왜 안 써 있지? 어떡해. 허지웅 쇼 역사 얘기가 제일 재밌는데. 따로 올리신다고요. 예. 허지웅 쇼 모두 들어와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분도 훌륭하시지만 관리 사무소 소장님도 훌륭하세요. 그렇습니다. 도장이 찍혀야지 붙이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최종 라운드 사과 패드 받으실 한 분, 그 후보자는 사랑은 비타민 음료를 타고 정도희 님입니다.
사과 패드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다. 사과 패드가 무슨 정말 사과 까가 먹는 패드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수님도 모른다 그러고 사과 패드 태블릿 PC 그거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자, 그걸 주신다고요? 그거 준대. 금요일에 어떤 분이 이거 타가실지 소문내기 왕 발표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해 주시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징쇼 홈페이지 이벤트방 아니면 본인의 개인 인별그램에 허징쇼 태그해서 인증샷 올려주시고 거기 태그만 하시면 돼요. 검색해서 우리가 다 확인하니까요. 문자를 하시든 게시판에 올려주시든 개인 SNS에 올리시든 어떻게든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 보니까 야 그러면 인터넷 안 되는 사람은 이벤트도 못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 계시던데. 인간 판넬. 네? 아니 이거 응모를 못 하냐. 근데 왜 전화 문자 보내시면 돼요. 엽서도 받아요 요즘 라디오에서요? 엽서 말고 전화 문자 받는 거지. 자, 역사 속 배신의 역사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그 조선 초기 왕자의 난 그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중국부터 한번 가보죠. 오늘은 그러면은 조선 얘기 쪼갰으니까. 그 중국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역사이기도 하고 약간 섞인 겁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결정적인 케이스는 그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기초를 탄탄하게 닦아준 분이 계세요. 분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결정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반이 날아가 버려요. 중국 한나라에게. 바로 고구려를 멸망시킨 그런 기초를 닦은 발기를 오늘 소개해야 합니다. 그래요? 왜요? 알겠습니다. 누구냐면 일단 고구려의 제9대왕 고국천왕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가 성이 따로 있나요? 네? 성이 따로 있나요? 고발기예요. 고발기 알겠습니다. 네. 고발기. 고국천왕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우리 국사 시간에 맨날 배웠죠. 을파서의 진대법에 뭐 어쩌고 저쩌고 위대한 왕이었는데 고국천왕이 9대왕. 예. 후대가 없이 죽어버려요. 그럼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취수혼이라고 해가지고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이제 데려와서 이제 그 결혼 생활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고구려도. 근데 이런 풍습은 워낙에 동북아 전체에 다 퍼져 있었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고국천왕이 이제 후대가 없이 죽어버리니까 부인이 누구였냐면 우씨 왕후라고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까지 왕비로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왕이 죽었잖아요. 고국천왕이. 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내가 또 왕비가 되면 되지라고 해서 그 당시 시스템이 누구냐면 고국천왕의 동생 첫 번째 동생이 이제 발기고 두 번째가 연우, 세 번째가 계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시스템상은 첫 번째 바로 다음 동생이 이제 발기가 다음 왕이 되잖아요. 네. 접근을 해요. 우씨 부인이. 예. 저기 거기 도련님 뭐 하슈? 네. 딱 접근을 딱 보이죠 이제 발기도. 예.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당신 도움 없이도 나는 시스템상 난 차기 왕이 될 후보 1순위이기 때문에 난 가만히 당신 도움 안 받겠다. 여기에 이제 마음을 상한 거예요. 이제 우씨 부인이.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그 다음 동생인 연우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연우 도련님 뭐 하시오? 우리 한번 식사를 한번 같이 하실까? 하다가 서로 약간 그 코드가 맞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밤에 연회를 펼치는데 네. 그 당시 이제 고구려 장수들은 이제 오자도라는 단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오자도가 뭐냐면 사냥 나갔다가 그 사냥한 짐승들을 바로 썰어가지고 육회를 이렇게 먹는 칼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씨 부인 자기 옛 형수죠. 예. 고기를 썰어요. 썰다가 손을 잠깐 베요 연우가. 그냥 살짝 벤 거죠. 살짝 벤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신하들이 와서 이제 좀 붕대를 감아줘야 되는데 그 연우 부인이 괜찮습니다.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하면서 자기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손 상처를 이렇게 감싸줘요. 네. 거기에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 걸로도 눈이 맞나요? 우씨 부인이 유언을 조작을 해요. 사실 내 남편인 고국천왕이 죽기 전에 첫 번째 동생인 발기에게 왕을 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둘째 동생인 연우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이걸 대소신료 앞에서 공개를 해버리거든요. 유서를 조작해버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 연우 왕은 나중에 이제 산상왕이라는 10대 왕이 되는데 발기는 어이가 없는 거죠. 뭐야? 지금 나를 지금 팽시켜놓고 너희들끼리 다 짝짝꿍을 해? 하다가 왕위를 내놓으라고 찬탈해 나간 왕이 내 나라 해도 자기 동생이 연우가 산상왕이 안 내놓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고구려의 제1 에너미이자
요동 지방의 가장 큰 세력이었던 후한의 네. 공손탁이라고 예. 우리 삼국지에 나온 그 공손탁 맞아요. 예. 딱 그때죠. 예. 네, 그렇죠. 타이밍이 딱 그때예요. 맞아요. 그때 후한 그 헌제 시대에 예. 조조가 한참 그때 헌제 쥐락펴락할 때 예. 공손찬한테 가가지고 이제 발기가 나라를 팔아먹은 거야. 군사 좀 빌려달라고. 내 동생들 좀 치게. 공손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는 장사거든요. 그렇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그거 가가지고 3만제 군사를 줄 테니까 네가 고구려 한번 박살 내시오. 라고 해서 발기에게 공손창이 3만의 그 한나라 군사를 빌려줘요. 근데 가서 이제 국내성까지 가가지고 싸우는데 네네.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연우와 연우 밑에는 계수 막내 동생이 있었거든요. 예. 두 형제가 컨비네이션을 이뤄가지고 이 발기와 형의 선생님 그 군사와 발기는 성을 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발기와 예. 그다음에 3만의 한나라 군사들과 이제 싸움을 펼치는데 결국엔 형이 져요. 형이 져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잡혀요. 막내 동생이 이제 개수한테. 개수가 얘기를 하거든요. 형 창피하지 않냐고. 죽은 다음에 선왕들 그 얼굴을 어떻게 보시려고. 아 창피하지. 형 그 욕심 때문에 죽은 고구려 백성들을 어떡하냐고. 그렇지.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 고발기가 도망가면서 도망가다가 개수가 던진 칼에 맞아 죽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죽어서 선왕들 얼굴 볼 수가 없다 해서 자결을 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 부자는 아닐 것 같아. 부자는 아닐 것 같아. 공식 기록엔 자결로 나왔어요. 네. 그런 창피한 걸 아는 사람이 왜 그랬었죠 애초에. 그러니까 고발기라는 이 인물 때문에 예. 고구려를 딱 이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서쪽 지방 있지 않습니까? 요동 쪽에 있는 거 반이 한나라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고구려 멸망에 어떻게 보면 기초를 닦았다. 기초를 닦았네요 정말. 고구려의 배신자였어요. 참 나쁜 이런 X네요. 기분이 확 나빠지는데. 그래요? 예. 그래도 저는 그 고발기 케이스는 그래도 조금 억울한 면도 있고 억울한 면이 있다 고발기에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냥 올라갔으면 왕이 됐을 거고 또 한편으로 분노한 부분도 있을 거고 동생이 감히 왕이 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변호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정상에 대한 참작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동북아 역사는 그 장자 권리 동북아 역사뿐만 아니구나. 그렇죠. 전 세계 역사가 한나라에서 법대 나오셨구나. 한나라 법대. 자 그렇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사람은 고발기를 훨씬 뛰어넘는. 사실은 이 사람을 뛰어넘을 사람이 있을까? 제가 과문해서 역사 공부를 조금 넓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뜨릴까 봐 순서를 정해왔는데요. 제 기준으로 보면 평생 7번 배신을 하더라고요. 7번. 네. 그래서 아까 한 번 배신을 한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바로 김자점입니다. 김자점. 네. 그래서 7번이었구나. 김자점의 이제 첫 번째 배신은 바로 인조 반정이죠. 사실은 인조 반정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왕을 어떻게 쫓아내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건 또 대의명분이 있다고 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김자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괄의 난이 터졌을 때 갑자기 수도가 함락될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때 왕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감옥에 그때 반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처형합시다. 그래서 당시 명문 유학자였고 신하였던 기자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수십 명을 처형을 합니다. 일종의 예비 검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배신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배신은 바로 이제 직무에 대한 배신인데요. 싫다. 이제 정묘호란을 거치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무장으로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병자호란 당시에는 당시 최고의 어떤 그 군사력 을 지휘할 수 있었던 위치인 도원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안도 일대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요즘에 상황 어떠냐? 그런데 마침 이때가 청과 관계가 가장 안 좋아졌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자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추울 때 안 올 거다. 추운데 안 온다. 근데 원래 북방민족은 추울 때 오거든요. 강이 얼어야. 그렇지. 강이 얼어야 도하를 할 수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636년 12월 달에 바로 청나라군이 도하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실도 늦게 파악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도원수의 군대가 병자호란 당시 조선을 침입했던 청나라군을 뒤쫓는 형사가 돼요. 만약에 이때 도원수가 하루나 반나절만 막아줬으면 그러면 인조는
강화도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강화도로 들어가면 사실 전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긴 뭐 천혜 요새니까. 그렇죠. 천혜 요소인데다가 당시 이제 경기 수사, 충청 수사가 지키고 있었던 수군 병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서 됐으면은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랑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때 도원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병자호란은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 근데 이것도 처형돼야 마땅하지만 당시 이제 인조가 우유부단한 관계로 유배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정도 제목이 왜 유배형으로 다스려져요? 공신이었어요? 공신이었죠. 아니 공신 그놈의 공신. 인조관장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신은 바로 이런 가운데 청나라랑 싸우던 최고 사령관이 친청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간에 이제 관리들이 나는 인조랑 같이 일 못해 하면서 빠져나가니까 그 예, 사이를 예. 친청파가 세우게 되는데요. 거기에 넘어서서 사실은 이제 그냥 친청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죠. 당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악한 인물로 보이는 역관 정명수랑도 결탁을 해서 조선의 정보를 계속해서 청으로 넘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임경업을 죽입니다. 맞아요. 임경업. 근데 임경업을 죽이는 게 이게 정말 고약한 게 임경업이 자신의 부관이었어요. 그리고 임경업을 발탁시킨 인물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임경업이 신기원의 옥사랑 연결이 됐는데 그 옥사와 관련해서 자신도 임경업에게 처와 종이 뭔가 정보를 줬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어떤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임경업을 죽인 거죠.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배신은 바로 뭐냐면 소현세자하고 강빈을 처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시 인조가 명망이 나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소현세자하고 강빈의 처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인조의 편을 들어서 인조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소현세자랑은 같이 갈 어떤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결국은 소현세자를 모함하고 여기서 이제 모함으로 끝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죽였는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빈 같은 경우는 아예 역모를 꾸민다고 해서 처형을 해서 그 집안을 어떻게 보면 도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쯤 오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 이 배신은 그냥 이 사람의 어떤 DNA구나. 그렇죠. 결국 이제 조국을 배신합니다. 조국을 배신해서 이거 참.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밀려날 것 같으니까 효종이 즉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 청나라한테 사람을 보내죠. 뭐라고 보냈냐면 지금 조선이 아직도 명을 따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왕릉에 묻어놓은 글에 보니까 거기에 청의 연호를 쓰는 게 아니라 명의 연호를 쓴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외교적으로 문제가 돼서 결국은 해결이 되지만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자점은 쫓겨나게 되고요. 결국은 아들이 역모를 꾸미는 과정에서 여섯 번째 배신. 이 아들의 역모에 집안 내력이네요. 연루되어서 결국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야,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배신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보통은 여기까지가 배신이 끝나는데 예. 저는 이제 하나를 더 찾았는데 바로 하나가 더 있어요. 후손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손들이 예. 조상이 부끄러워서 내가 큰 일을 맡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초야에 묻혀 살았고요. 그럴 뻔한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 제일 유명한 후손이죠. 그렇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평생 우리 집안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어떤 큰 죄를 졌으니 나가서 큰 일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보면은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저는 이제 김자점을 좀 변호를 하자면은 좋습니다. 뭘 좋아? 아니야. 이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예, 입체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청나라에 이제 약간 그 비밀 문서를 보내잖아요. 지금 예. 그 우리 왕 그 능 가서 봐라. 예. 명나라 연호 쓰고 그건다. 예. 그걸 자기가 들고 갔었어야지 청나라로. 근데 그러니까 남을 시켜가지고 있다가 조선 땅에 있다가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just in case 자기가 들고 가가지고 여차하면 그 청나라에 머무르는 거죠 그냥. 딱히 변호는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참.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군신 간의 이 의리와 가장 중요한 거를 배신을 하고 뭐 이거 후손에 대한 것도 배신을 하고 사사로운 것, 공적인 것 다 배신을 하는 이런 사람은 저는 그거 하나하나가 다 스스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머릿속에서 그게 어떤 식으로 합리화가 됐을까? 난 그런 게 너무 궁금해. 하여간 TV 드라마 보면은 역대 그 역사 드라마 가운데서 가장 악당으로 나오는 게 김자점이에요. 그 아저씨 이름 누구냐고 펜트하우스의 그 선서진 아빠로 나오는 분. 몰라요, 안 봤어요. 그분이 그 김자점으로 자주 나왔거든요. 정말 악당 연기 잘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 천이상 아빠 이름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어떤 그 뭐랄까 변절자들은 예. 저는 자기 합리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김자점은 그것조차도 없지 않았을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 네, 오늘 자료로 준비했던 이완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 합리화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완용 관련된 건 다음에 한번 또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가수 엄정화 씨가 데뷔곡으로 불렀던 노래. 데뷔 후 첫 1위에 올랐던 노래 3번 배반의 장미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역사 속 배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강민 작가님, 선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연예계 대표 금손이죠. 가수에서 연기자로 또 요즘에는 만능 제주꾼으로 불리는 분인데요. 드라마 궁, 커피 프린스 1호점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분 배우 윤은혜 씨 모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은혜 씨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소연의 인터뷰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친 거예요.